서유럽 여행 오이제형 14.15 16. 서유럽 렌트카 여행 14 님펜부르크 궁전과 영국 정원 2024-5-4토. 어제는 하루 종일 민헨 중심지를 돌아다녔더니 2만 보 이상 걸었다. 지금까지 민헨 하면 내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1972년 민헨 올림픽 때 있었던 참사였다. 팔레스타인의 테러 조직인 검은 9월단이 선수촌에 잠입하여 2명의 이스라엘 선수를 죽인 후 9명을 인질로 잡고 투옥된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서독 경찰은 인질 구출 작전에 나섰으나 실패하고 인질 9명은 전원 사망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민헨이라면 항상 이 사건이 먼저 떠올라 민헨이 이렇게 역사가 깊고 문화재가 풍부한 지역이란 것을 몰랐다. 어제 숙소로 돌아오면서 트램과 버스를 타고 바깥 경치를 구경할 수 있었는데 도시 곳곳이 유적과 문화재로 넘쳤다. 어디에서 버스를 내려도 유서 깊은 문화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제는 하루 종일 흐렸지만 오늘은 날이 맑았다. 이곳은 공기가 아주 좋은 것 같다. 날이 개면 하늘이 그렇게 푸를 수 없다. 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 이젠 대중교통 이용에 자신이 붙는다. 오늘은 먼저 님펜부르크 궁전으로 갔다. 바이에른 지역의 선제후였던 페르디난트 마리아가 18세기 초 아들의 탄생을 기념하여 지은 궁전이라 한다. 이 궁전은 건물도 크지만 부지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넓다. 아들 탄생 기념 한번 뻑적지근하게 했다는 생각이 든다. 버스에서 내리니 바로 저 멀리에 님펜부르크 궁전 건물이 보인다.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넓은 부지이다. 가운데는 차라리 호수라고 해야 할 넓은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 둘레에 있는 길을 따라 궁전으로 간다. 궁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끊어야 한다. 궁 안에는 진귀한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구태여 볼 마음은 들지 않는다. 건물과 정원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연못을 지나면 넓은 잔디밭이 나오고 잔디밭을 지나면 궁전 건물이다. 궁전은 반다령 모습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름답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학교 건물같이 보이기도 한다. 건물을 지나면 뒷정원이 나오는데 이건 진짜 입이 쩍 벌어진다. 광장 형태의 넓은 공간이 있고 그리스 신화의 신들로 생각되는 아름다운 석상들이 광장을 장식하고 있다. 마치 그라스 신화 속에 나오는 궁전 같은 느낌이다. 이곳을 지나면 넓은 호수와 이를 감싸고 있는 숲이 나온다. 숲과 호수가 얼마나 긴지 걸어보았지만 좀처럼 끝나지 않는다. 호수를 따라 나 있는 숲길을 걸으면 기분이 그렇게 상쾌할 수 없다.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는 없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영국 정원이다. 이 공원은 18세기 말에 조성되었는데 영국식 정원의 디자인을 도입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지하철을 내려 어느 쪽 출구로 나가는 것이 좋을지 몰라 안내판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련된 모습의 중년 여성이 다가와 어딜 찾느냐고 묻는다. 영국 정원으로 간다고 하니까 내가 가려던 길은 지름길이지만 별로 볼 것이 없다면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준다.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옛 건물을 통과하니 넓은 정원이 나온다. 알고 보나 방금 통과한 건물은 근대미술박물관인 호프가르텐이고 정원은 호프가르텐에 속한 정원이란다. 정원 한가운데는 여러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작은 하얀 건물이 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정자와 같은 느낌으로서 다이아나 템플이라고 한단다. 원형으로 된 건물 안에서는 한 여성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둘러서서 음악을 듣고 있다. 호프가르텐의 정원을 지나 잠시 걸으면 영국 정원으로 연결된다. 숲길을 한참 걸어 들어가면 작은 폭포가 있는 계곡천이 나온다.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맑은 물이 쏟아진다. 이곳을 지나면 곧 넓은 잔디밭이 나온다. 그냥 넓다는 정도가 아니다. 넓어도 무지무지 넓다. 잔디밭 저쪽 까마득한 곳에 있는 낮은 언덕에는 마치 우리나라의 팔각정을 연상시키는 하얀 건물이 보인다. 그리스식 회전 고리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모노프테로스의 모엔 오피티이아로에스라 부른다고 한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휴식과 공원의 모습을 조망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넓은 전디밭에는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 가벼운 공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소풍 나온 가족들이 먹을 것을 함께하는 광경등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입장했지만 잔디밭이 워낙 넓어 붐빈다는 느낌은 조금도 들지 않는다. 잔다를 밟으며 모노테로스까지 걸어갔다. 잔디밭이 끝나면 숲이 시작되는데 그 숲 또한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없다. 영국 정원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채세이 PT에게 물어보았다. 1.6억 평방미터란다. 너무 터무니없어 믿기지 않아 다시 물으니 600만 평방미터란다. 또 한 번 더 물으니 160만 평방미터란다. 이 녀석은 늘 이런 식이다. 160만 평방미터가 맞는 것 같다. 벌써 오후 4시가 가까워진다. 오늘 국립독일박물관에 가려 했는데 또 너무 늦어졌다. 오늘은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해야 한다.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역으로 갔는데 어쩐지 주위 풍경이 익숙하다. 바로 어제 갔던 민헨 레지던츠 앞이다. 알고 보니 영국 정원은 민헨 레지던츠와 연결되어 있었다. 놀랍다. 이곳은 서울로 치면 덕수궁쯤 되는 시내 중심가이다. 이런 시내 중심지에 영국 정원과 호프가르텐을 합쳐 거의 100만 평에 가까운 녹지공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호텔에 돌아와 빨래감을 싸들고 호텔 직원이 가르쳐준 빨래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빨래방은 이미 폐업해버렸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왔다. 급한 대로 양말 몇 켤레만 빨고 본격적인 빨래는 다음으로 미루어야겠다.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 빨래줄이 의외로 도움이 된다. 2024-5-51 서유럽 렌트카 여행 15 신데렐라 성을 거쳐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로. 오늘은 독일을 떠나는 날이다. 당초 독일에서 바로 이탈리아로 가려 했으나 그럴 경우 운전 부담이 너무 커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했다. 식수가 작은 병 한 병밖에 남지 않았다. 출발하자마자 식수를 사러 마트에 갔으나 일요일이라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일요일 휴무라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 15년 전쯤 우라나라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큰 문제로 등장했을 때 영세 유통업 보호를 위해 오후 7시 이후 영업금지, 일요일 휴무라는 독일식 유통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많았다. 결국 영업시간 규제는 않는 대신 격주 일요일 휴무라는 절충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소매업체 일요일 휴무와 영업시간 규제는 원래 영세사업자 보호와 관련 없는 제도였다. 일요일 휴무는 종교적 이유 때문이었고 영업시간 규제는 노동보호 때문이었다. 나는 원래부터 이런 규제를 반대했는데 과연 대형 유통업 격주 휴업이 영세 유통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오늘의 첫 행선지는 베네딕트 보이에른 BNEDI KTBUERN 수도원이다. 호텔을 출발하여 10분쯤 지났을까? 고속도로 오르막길을 올라가자 저 멀리 흰눈을 이고 있는 산맥이 보인다. 바로 알프스 산맥이다. 감동적이다. 공기가 깨끗하여 더 선명하게 보인다. 호텔에서 출발하여 약 40분 정도 달리니 베네딕트 수도원이 나타난다. 수도원이라길래 소박한 조그만 건물일 것이라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다. 2개의 첨탑을 가진 엄청난 크기의 건물이다. 민헨의 대형 성당과 모습과 규모가 비슷하다.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건물의 대부분이 가림막으로 가리워져 있다. 이 수도원은 8세기에 처음 설립되어 9세기와 10세기에 확장이 된 오래된 건물인 만큼 지속적인 보수는 불가피할 것이다. 전체적인 보수공사라 건물의 대부분에 가림막을 쳐놓고 철제 발판이 벽면 가득히 세워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참배객들이 가능한 한 수도원의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폐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육중한 문을 밀어보면 대개는 큰 힘 들이지 않고 열린다. 수도원은 미음자 형태로 되어 있어 중앙은 꽤 넓은 빈 공간이다. 하늘을 찌를 듯 한 큰 키를 가진 2그루의 화렵수가 서 있다.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면 큰 예배당이 있으며 예배당의 벽과 회랑에는 조각상, 벽화 등이 장식되어 있다. 전시실에는 오래된 서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까막눈이라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다음은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다. 이 성은 신데렐라 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성의 첨탑과 지붕, 그리고 성문은 신데렐라 성과 흡사하게 닮았다.
며칠 전에 갔던 호헨졸렌 성도 신데렐라 성과 닮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노이슈반슈타인 성과 호헨졸렌 성을 합쳐놓으면 완벽한 신데렐라 성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향해 달려가자 알프스의 산록들이 한층 더 가까이 보인다. 저 멀리 눈 쌓인 알프스를 향해 달려가는 기분이다. 고속도로를 한참을 달리다 색깔로 빠진다. 목적지가 가까워오자 저 멀리 산 중턱에 백악의 성이 보이니 바로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다. 아주 작은 성인 것 같다. 주차를 하고 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물어물어서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걸어가는 방법,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마차를 타고 가는 방법.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 버스 정거장에서 내려 내리막길을 5분 정도 걸으면 성이 나온다. 성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면 성 아래 풍경이 펼쳐진다. 그야말로 그림 같은 풍경이다. 푸른 산록과 호수,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과 푸르게 펼쳐진 벌판은 마치 판타지 세계를 보는 것 같다. 성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몰라도 이 경치만 하랴라는 생각이 든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작아 보였지만 막상 가까이 와서 보니 상당히 큰 성이다. 성벽은 30m도 넘을 것 같다. 정말 아름다운 성이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성 아래서는 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는 힘들다.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체 관광객의 10%도 안 되는 것 같다. 성 정문 쪽까지 갔다가 돌아오려는데 아래쪽에 전망대 같은 곳이 보였다. 거기서라면 성 전체의 모습이 잘 보일 것 같았다. 그곳으로 내려갔다. 역시나 성 전체의 모습이 좋은 각도로 보였다. 진짜 입장료를 받아야 할 곳은 여기인 것 같다. 이 성은 정말 신데렐라 성과 많이 닮았다. 월트 디즈니가 이 성을 소재로 신데렐라 성을 상상해내었을 것이 틀림없다. 성 전체의 모습이며 둥근 고가를 씌운 듯한 첨탑, 그리고 성문의 모습 등은 신데렐라 성을 현실로 가져온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 성은 19세기 말에 지어졌으므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성 이름은 백조의 성이라는 뜻이다. 다음은 린더호프 궁전으로서 노이슈반슈타인 성에서 40분 정도의 거리다. 실제로 거리는 그다지 멀지 않지만 완전 시골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노이슈번슈타인 성은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데 이곳은 관광객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궁전은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등산객들만 가끔 보일 뿐이다. 주차를 하고 궁전 앞으로 갔더니 새로 만든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일요일이라 휴무인 것 같다. 이젠 인스부르크의 숙소로 직행한다. 린더호프 성에서 출발하여 처음 얼마 동안은 완전 시골길이다. 이젠 알프스 산맥 깊숙한 곳으로 들어온 것 같다. 좋은 경치가 보이면 길가에 차를 세우고 풍경을 즐긴다. 그동안 꿈꾸어왔던 자동차 여행이다. 이제 알프스 산맥 상당한 정도의 높이에 온 것 같다. 갑자기 아주 넓고 아름다운 호수가 나타난다. 차는 호숫가 도로를 달린다. 투명하도록 깨끗한 물이다. 꼬불꼬불한 호수 옆길을 거의 20분간 달렸다.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국경은 어떤 모습일까? 차는 알프스 속으로 훤히 뚫린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린다. 도로 저 아래에는 산속 마을도 보인다. 영화나 그림 속에서 많이 보던 전형적인 알프스 산록의 사람 사는 풍경이다. 주위의 산들은 모두 눈을 이고 있다. 도로 저 앞쪽 먼 곳에는 산들이 첩첩으로 쌓여 있다. 정말 저절로 감탄이 흘러나오는 풍경이다. 그런데 차는 어느 사이엔가 오스트리아로 들어왔다. 국경이라는 어떤 표시도 보자 못하였다. 한 나라로 되어가는 이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느덧 인스부르크 시내로 들어왔다. 알프스 산맥 속의 분자에 자리 잡은 조용한 도시이다. 어쩐지 스키장 마을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서유럽 렌트카 여행 16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의 흔적을 찾아서 오늘은 이번 여행에서 운전을 가장 많이 하는 날이다. 인스부르크에서 이탈리아의 베로나를 거쳐 베네치아까지 갈 계획으로서 거의 400km 정도를 운전해야 한다. 어제 인스부르크의 이 호텔에 도착하고는 연이어 분통이 터졌다. 이 호텔도 지난번 뉘른베르크의 호텔처럼 무인 호텔로 운영되고 있다.
도착하자마자 호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당황하였지만 경험이 있던 터라 급히 이메일을 확인하였다. 몇 시간 전에 패스워드를 보내온 것을 확인하고는 이를 입력하여 일단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성공하였다. 프론트에 룸키도 있어 일단 방으로 들어갈 수는 있었다. 문제는 주차이다. 주차에 대해서는 이메일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당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호텔 입구에 꼭 붙여 주차를 했다. 의문사항이 있어도 호텔 직원의 낯짝을 볼 수 없으니 분통이 터진다. 국제전화로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 ARS 응답만 나온다. 앞으로 이런 호텔에는 절대로 투숙 안 한다. 밖에 대충 주차해둔 차가 불안해 좀 일찍 8시 반 정도에 호텔을 출발했다. 인스부르크 시내를 둘러보고 싶었지만 주차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우선 주차장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짐작에는 빈 공간에다 그냥 주차해도 될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그냥 차로 돌아다니며 시내 구경을 했다. 알프스 산속 좁은 분지에 들어선 도시라 혼잡하기 짝이 없다. 사람과 교통량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 여러 시설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은 느낌이다. 20여 분 정도 차로 돌아다니니 시내를 거진 구경한 것 같다. 인스부르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전망대에 들리기로 했다. 마치 골목같이 꾸불꾸불한 경사기를 한동안 올라가니 목적지이다. 정식 전망대는 아니고 주택 사이에 있는 빈 공간에서 도시를 내려볼 수 있게 되었다. 주택 사이로 인스부르크의 전경이 들어온다. 참 아름다운 도시이다. 사방이 눈으로 덮인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도시 위쪽으로 산중턱 높은 곳에 한두 채씩 떨어져 있는 집들이 보인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 높은 외로운 곳에 살까? 겨울에 온 산이 눈에 덮이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인스부르크를 떠나야 한다. 그런데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길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데가. 가 구글맵의 안내도 신통치 못해 3번 만에 겨우 고속도로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제는 신나게 달리는 일만 남았다. 인스부르크는 알프스 산맥의 북쪽면에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한다. 고속도로는 알프스 산맥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 얼마를 그렇게 올라갔을까? 이제 내리막이 시작되고 있다. 내리막도 끝도 없다. 그런데 이탈리아와의 국경은 언제 나타날까?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국경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국경처럼 아무런 표시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리는데 톨게이트가 나와 10유로 정도의 통행료를 받는다. 벌써 이탈리아인가? 한참을 달리니 또 톨게이트가 나온다. 이번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고 출발권만 준다. 이곳이 국경인가? 다시 한참을 달리니 도로변에 이탈리아어들이 쓰여 있는 것이 보인다. 어느 사이엔가 이탈리아로 들어왔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국경도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고속도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모두 큰 차이가 없었다. 모두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도로 형태도 비슷하였다. 차이가 있다면 독일은 속도 제한이 거의 없었는데 비하여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속도 제한이 제법 많았다는 정도였다. 그런데 베로나 시내로 들어가면 확연히 달라진다.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와 베로나 시내로 들어가자 당장 도로가 거칠어진다. 도로가 낡았고 제대로 보수를 안 한 곳이 많이 눈에 띄인다. 독일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도로가 잘 정비 및 관리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이탈리아는 우리에 비해 많이 못하다. 베로나 시내로 들어가 올드시티로 갔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할 수 없이 도로나와 근처 도로에 주차를 하고는 올드시티로 걸어갔다. 성곽문을 들어서면 베로나는 완전히 중세시대의 도시로 바뀐다. 성곽문을 지나면 바로 넓은 광장이 나오고 광장 저쪽에는 고대 로마 시대의 유물로 보이는 콜로세움을 닮은 원형 경기장이 보인다. 베로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도시이다. 두 젊은 연인은 이 도시에서 닷새간의 불같은 사랑을 나누고는 세상을 떠났다. 철천지 원수간이었던 몬테규가와 캐플릭가는 두 젊은이의 죽음을 통해 서로 화해하였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랑? 아니다. 믿음? 아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두 젊은 연인의 안타까운 죽음은 커뮤니케이션의 왜곡 때문이었다. 그만큼 인간 세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다. 나는 중고등학교 때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대학교 때는 연극도 감상하였다.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는 오날드 파이팅과 올리비아 하세가 주인공 역을 맡은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올리비아 하세는 내 가슴속의 영원한 줄리엣이다. 현대의 베로나 시를 배경으로 디카프리오가 로미오 역을 맡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감상하였다. 이 영화에서는 줄리엣이 누구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20세기의 뉴욕 뒷골목을 배경으로 한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도 그렇게 명작이었다고 평가를 하지만 난 별로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전에 청소년 잡지였던 학원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만화가 연재되기도 하였다. 베로나의 구시가지는 광장을 중심으로 중세풍의 건물들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광장에서 방사형으로 골목길이 뻗어 있으며 그 골목 안 역시 중세풍의 집들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다. 그 한 골목 안에는 줄리엣의 집이 있다. 줄리엣의 집으로 가는 골목길은 바닥이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다. 비단 이 골목뿐만 아니라 다른 골목도 마찬가지이다. 골목 양쪽으로는 명품인 골목길은 한창 드식이면 줄리엣의 짐이 나온다. 소문난 명소라 그런지 관광객들로 북적거린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마당이 있고 줄리엣의 등신 동상이 서 있다. 오른쪽에는 줄리엣이 로미오와 대화를 나누었던 테라스가 보인다. 그런데 옛날에 로미오는 나무줄기를 밟고 테라스의 줄리엣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지만 지금은 로미오의 발을 받쳐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당에는 줄리엣의 동상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 이 줄리엣의 가슴을 만지면서 사진을 찍는다. 완전히 미성년자 성추행이다. 나도 줄리엣과 같이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줄이 너무 길다. 그런데 사실 나는 줄리엣의 집을 보고 실망하여다. 잘 아시다시피 줄리엣의 캐플릭가는 로미오의 몬테규가와 함께 베로나 시를 쥐고 흔드는 부유한 집안이다. 줄리엣이 로미오를 처음 만난 곳도 자신의 집 연회장에서 열린 무도회에서였다. 100평도 안 돼 보이는 지금의 줄리엣의 집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고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그는 베로나 시에 와본 적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는 상상 속에서 베로나 시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을 것이다. 이곳에서 너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늦기 전에 오늘의 숙소가 있는 베네치아로 가야 한다. 1시간 조금 넘게 걸려 베네치아의 숙소에 도착했다. 숙소 예약을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알고 보니 워터파크의 방갈로이다. 넓은 부지에 여러 개의 풀이 있고 그 사이에 많은 방갈로들이 있다.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